반갑습니다. 우아한 명작의 낭독가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눌 이야기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누인과 바다입니다. 소설 속 외롭지만 강인한 어부. 산티아고에게는 실제 모델이 있었습니다. 해밍웨이가 쿠바에 머물 때 그의 전용 낚싯배인 필라우를 관리해주던 선장 그레고리오 푸엔테스였습니다. 해밍웨이는 그와 함께 밤낮으로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푸엔테스는 해밍웨이가 떠난 후에도 그를 그리워하며 평생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을 지켰고 텍사스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밍웨이와의 추억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노인과 바다가 시작됩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돛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84일. 누군가에게는 그저 3달 남짓한 시간이겠지만 바다 위에서 매일 빈손으로 돌아오는 어부에게 그 숫자는 자신의 존재가 지워져 가는 기록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는 정말로 살라오, 즉 가장 지독하게 운이 다한 사람이 되었다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소년은 부모의 명에 따라 다른 배를 탔고 그 배는 첫 주에만 내어 3마리를 낚아올렸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목덜미에는 햇볕에 타서 생긴 깊은 주름이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패어 있었고 뺨에는 열대바다의 햇살이 반사되어 생긴 갈색 반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점들은 얼굴 양옆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그의 두 손은 무거운 고기를 낚싯줄로 끌어올릴 때 생긴 깊은 흉터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들 가운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물고기가 없는 사막에 침식된 골짜기처럼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늙어 있었으나 오직 두 눈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바다와 똑같은 빛깔을 띠고 있었으며 결코 패배를 모르는 명랑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84일이라 사람들은 내 운이 다했다고들 하지. 하지만 운이란 건 누구에게나 왔다가 가는 법이야. 내 눈이 아직 흐릿해지지 않았고 내 손등의 흉터들이 아직 단단하다면 기회는 다시 올 거야.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나를 살라오라고 부르지만 나는 안다. 내가 매일 새벽 정확한 시간에 바다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함이야말로 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해질녘. 누이는 돛을 걷어 올린 돛대를 어깨에 메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돛은 비료 부대로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영구적인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소년 마놀린이 다가와 노인의 짐을 나누어 듭니다.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와 다시 배를 타겠어요. 저도 이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넌 운이 좋은 배를 만났잖니. 그냥 거기 있으렴. 하지만 기억하시죠? 예전에 87일 동안 고기를 못 잡다가 그 다음 3주 동안 매일같이 대어를 낚았던 거요. 기억하고 말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잘 안단다. 두 사람은 테라스라고 불리는 어부들의 쉼터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노인은 소년이 사준 맥주를 천천히 음미하며 바다 너머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서 무엇을 본 걸까? 뼈마디가 굵어진 늙은 어부의 빈손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사람들은 내가 늙어서 고집만 남았다고 하겠지만 이 아이만은 나의 침묵을 이해해준다. 소년이 사준 이 맥주 한 잔이 내 84일간의 갈증을 씻어주는구나. 내일은 85일째 되는 날이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저 멀리 깊은 바다까지 나가봐야겠어. 노인의 오두막은 지독하게 소박했습니다. 딱딱한 흙바닥 위에는 침대 하나와 탁자 하나, 그리고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아내의 화려한 채색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사진을 신문지 밑으로 숨겨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노인은 저녁 식사도 없이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합니다. 그의 저녁 식사는 가상의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는 노란 쌀밥과 생선이 있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노인은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잠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폭풍우나 큰 물고기 혹은 죽은 아내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젊은 시절 돛배를 타고 보았던 아프리카 해변의 꿈만을 꾸었습니다. 노란 모래사장 위로 내려오는 금빛 햇살, 그리고 그곳에서 장난치며 뛰어노는 어린 사자들의 꿈을요. 사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겠지. 내가 청년이었을 때 보았던 그 사자들. 사람들은 사자를 정글의 왕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내 꿈속의 사자들은 그저 해변을 달리는 아이들 같아. 나도 한때는 저 사자들처럼 강하고 빨랐지. 비록 지금 내 손은 거칠고 몸은 느려졌지만 내 꿈속의 사자들은 늙지 않아. 내일 새벽 나는 다시 그 사자의 심장을 품고 바다로 나갈 것이다. 84일의 실패는 오늘 밤의 꿈으로 씻어내면 그만이다. 제두장 라마르의 품으로 85일째의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사위는 짙은 남색의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두막을 나와 85일째의 새벽 공기를 마십니다. 코끝을 스치는 갯내음은 비릿하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익숙하고 다정한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작은 조룻배를 모래사장 위로 밀어넣습니다. 모래와 배 밑바닥이 마찰하며 내는 사각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웁니다. 노인은 노를 저어 항구를 벗어납니다. 다른 배들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노인은 그들의 불빛으로부터 멀어져 홀로 깊은 바다로 향합니다. 그는 다른 어부들과 달리 바다를 엘마르라는 남성형 대신 라마르라는 여성형으로 불렀습니다. 바다가 때로는 거친 풍랑으로 시련을 주더라도 그것은 고의적인 악의가 아니라 달의 변화에 반응하는 여인의 본성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르, 나의 어머니이자 연인인 바다여. 사람들은 너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일터로만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안다. 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는 거대한 존재라는 걸. 비록 내가 84일 동안 네 품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오늘 네가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줄지 나는 그저 겸허히 기다릴 뿐이다. 노인은 육지의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을 만큼 먼 바다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사방은 온통 짙은 감청색의 물결뿐입니다. 그는 멈춰서서 아주 정교한 동작으로 낚싯줄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은 40회덤, 두 번째는 75회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100회덤과 125회덤 깊이로 내립니다. 그는 각각의 미끼인 정어리를 바늘에 꿰어 물고기가 입을 벌렸을 때 가장 맛있게 느낄 수 있는 각도로 완벽하게 고정합니다. 다른 젊은 어부들은 줄을 대충 던져놓고 운에 맡기며 표류하곤 했지만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의 낚싯줄은 마치 수집개처럼 바다 밑바닥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 하지만 나는 정확한 프리시전을 선택하겠다. 그래야만 운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낚아챌 수 있을 테니까. 100페덤 아래 저 어두운 곳에 내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겠지. 물고기야, 너도 배가 고프겠지? 여기 가장 신선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와서 이 정확한 유혹을 받아들이렴. 태양이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자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구남조 한 마리가 하늘 위를 선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 날개를 펄럭이며 바다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새를 길잡이 삼아 배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합니다. 작은 새야, 너도 나처럼 배가 고프구나. 노인은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수면 위로 날치들이 은빛 날개를 펴며 쉬익 소리를 내며 날아오릅니다. 노인은 날치들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 부르며 미소 짓습니다. 돌고래 떼가 지나가며 거친 숨소리를 내뿜을 때도 그는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의 모든 생명이 그의 가족이자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홀로 이 망망대해에 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봐라. 저 날치들의 날갯짓과 구남조의 눈빛을, 그리고 내 배 밑에서 숨쉬고 있을 수많은 생명들을.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바다라는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이다. 아, 저기 대나무 막대기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구나.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내 정교한 낚싯줄 끝을 건드리고 있어. 이제 시작이다. 85일째의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어. 제사장 팽팽한 운명, 심해의 거인과 마주하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100페덤 깊이에 내린 초록색 대나무 막대기가 아주 가볍게, 정말로 아주 가볍게 밑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숨을 멈추고 낚싯줄을 가만히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은 물고기가 미끼를 거칠게 낚아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거대한 무언가가 미끼 주위를 맴돌며 그 무게를 가늠해 보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와서 먹어라. 제발 와서 먹으렴. 노인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낚싯줄은 다시 한번 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그 물고기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얼마나 커다란 몸집으로 자신의 정교한 미끼를 살피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낚싯줄이 손가락 사이를 아주 부드럽고 묵직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하고 완만한 힘이었습니다. 이 녀석 봐라. 보통 놈이 아니군. 백패더 말에 저 어둠 속에서 녀석은 지금 내 미끼를 입안에 넣고 천천히 헤엄치고 있어. 서두르지 마라, 산티아고. 녀석이 완전히 미끼를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 팽팽한 줄 끝에 느껴지는 이 묵직한 무게감. 이건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가 내 손에 매달린 것 같구나. 그래, 이제 충분히 삼켰겠지. 자, 이제는 내 차례다. 노인은 온 힘을 다해 낚싯줄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무게에 노인의 배가 서서히 북서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줄을 등 뒤로 돌려 어깨에 메고 배의 가로대에 몸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줄은 이제 강철선처럼 팽팽해졌고 줄에 맺힌 바닷물이 태양빛을 받아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물고기는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한 속도로 멈추지 않는 증기선처럼 배를 끌고 먼 바다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어깨에 줄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태양은 그의 등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갈증이 찾아왔지만 노인은 줄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줄을 고정해버린다면 고기의 강한 저항에 줄이 끊어질 것이고 너무 늦춰주면 고기를 놓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지금 자신이 낚였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무거운 장난감을 하나 매달고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녀석과 나 사이에는 오직 이 가느다란 낚싯줄 하나뿐이다. 우리는 이제 운명으로 묶인 형제야. 내 어깨가 부서질 듯 아프지만 녀석도 입안에 걸린 바늘 때문에 고통스럽겠지.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의 싸움이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직 이 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으니까.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은 온통 캄캄해졌고 머리 위로는 수천 개의 별이 돋아났습니다. 노인은 줄을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로 옮겨매며 몸의 고통을 분산시켰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육지의 불빛이 보이지 않아도 별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줄 끝에 매달린 형제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야, 노인은 어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너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노인은 고기를 죽여야 하는 자신의 직업적 숙명과 그 위대한 생명력에 대한 경외심 사이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에 일어난 경력을 달래며 소년 마놀린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조 디마지오라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발 뒤꿈치의 뼈조각 통증을 견디며 경기를 뛰었던 그라면 이 낚싯줄의 무게도 기꺼이 견뎌냈겠지. 물고기야,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나는 너보다 더 영리하고 끈질기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어. 이 긴 밤이 지나고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그때 우리 중 누가 더 강한지 확인해 보자꾸나.
그때까지 나는 절대로 잠들지 않겠다. 제내장 시련의 밤, 부서지지 않는 영혼의 고백. 밤은 깊어만 가고 노인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를 가로지르는 낚싯줄은 이미 살을 파고들어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왼쪽 손에 끔찍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들이 제멋대로 오그라들며 마치 갈고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왼손을 증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배신하지 마라. 노인은 속삭였습니다. 필요할 때 쓸모없게 변해버리는 건 비겁한 짓이다. 그는 경문을 풀기 위해 오른손으로 왼손을 주무르며 어둠 속에서 잡은 작은 날것에 고기 한 점을 씹었습니다. 소금기도 없는 차가운 생선살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것은 그가 이 거대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선아, 네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려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지나고 있어. 저 아래에 있는 녀석을 봐라. 녀석은 어쩌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견디고 있을지도 몰라. 입에 박힌 바늘과 멈출 수 없는 전진. 녀석은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 나 또한 비명을 지르지 않겠다. 인간이란 원래 고통을 견디기 위해 태어난 존재니까. 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이 노인의 고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을 보며 길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리겔과 베텔게우스, 그리고 북극성. 노인은 저 멀리 있는 별들을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위의 생명체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줄 끝에 물고기까지. 이 세상 그 무엇도 진정으로 혼자인 것은 없었습니다. 노인의 정신이 몽롱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야구 영웅 조 디마지오를 떠올렸습니다. 발 뒤꿈치의 뼈 조각 통증을 견디며 타석에 섰던 그 위대한 선수라면 지금 이 어둠과 고통을 어떻게 정의했을지 자문해 봅니다. 노인에게 디마지오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디마지오, 당신도 지금 이 별들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고통을 견디며 홈런을 쳤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정적이 흐르고 있었나요? 나는 지금 85일째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생애 가장 긴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이 줄이 내 어깨를 자르고 내 손을 굳게 만들어도 나는 당신처럼 끝까지 타석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어부니까요. 나는 어부로 태어났고 바다는 나에게 이 시련을 줄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노인은 잠시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아프리카의 노란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어린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해질녘의 보랏빛 그림자 속에서 장난을 치고 거대한 발바닥으로 모래를 헤치며 뛰어놀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노인은 더 이상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자들과 함께 달리는 청년이었고 바다의 공포를 모르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바다의 파도 소리와 섞여 노인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머물렀습니다. 노인은 그 짧은 환상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 나의 사자들. 너희는 여전히 그곳에서 평화롭구나.
너희의 황금빛 갈기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이내 고요해진다. 물고기야, 너도 내 꿈속의 사자들을 볼 수 있다면 좋겠구나. 우리가 투쟁하는 이 바다 너머에 이런 평화로운 해변이 있다는 것을 알면 너도 조금은 덜 외롭지 않겠니? 이제 곧 태양이 뜰 것이다. 태양이 뜨면 나는 다시 인간 산티아고로 돌아가 너를 마주하겠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나의 형제여. 제5장 마지막 작살. 은빛 거인과의 장엄한 결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태양은 잔인할 만큼 눈부시게 솟아올랐습니다. 노인의 눈은 소금기에 절어 쓰라렸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어지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낚싯줄이 옆으로 휘어지더니 배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고기가 원을 그리며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녀석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거대한 환영 같았습니다. 보랏빛 등과 은빛 배를 가진, 도세치보다 더 거대한 부리를 가진 청새치였습니다. 녀석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을 때 노인은 녀석의 몸집이 자신의 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녀석의 몸에서 튕겨나간 물방울들이 태양빛 아래서 보석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오, 신이시여. 저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생명체가 정말 네 줄 끝에 매달려 있었단 말입니까? 녀석의 눈을 보십시오. 공포가 아니라 위험이 서려 있군요. 녀석은 지금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내 몸의 고통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형제에게 어울리는 예우는 나의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 녀석을 마주하는 것뿐입니다. 고기는 점점 더 작은 원을 그리며 배 주위를 돌았습니다. 노인은 눈앞에 검은 점들이 어른거렸지만 녀석이 배 옆을 지나갈 때마다 작사를 고쳐 쥐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녀석이 지쳐서 배 옆으로 완전히 몸을 드러낸 순간 노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작사를 높이 쳐들고 자신의 모든 고통과 84일간의 침묵, 그리고 삶에 대한 존엄을 담아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작살은 녀석의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을 그곳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물고기는 마지막 저항으로 바다 위를 가르며 솟구쳐 올랐고 이내 은빛배를 하늘로 향한 채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끝났구나. 내가 너를 죽였다. 나의 형제여. 하지만 누가 누구를 이긴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너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었고 나는 승리함으로써 더 깊은 고독을 얻었으니 말이다. 네 피가 내 손에 묻어나는구나. 이 차가운 감각이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였음을 말해주고 있어. 이제 너를 배 옆에 묻고 집으로 돌아가자. 너는 나의 트로피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했던 이 사흘간의 증거란다.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를 배 옆에 묶었습니다. 배보다 훨씬 큰 물고기 때문에 돛배는 마치 작은 조각배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돛을 올리고 항구를 향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바람은 다정하게 불어왔고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승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청새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고, 그것은 굶주린 포식자들을 불러 모으는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수면 위로 난 모양의 지느러미가 보였습니다. 마코 상어였습니다. 노인은 부러진 노 끝에 칼을 묶으며 다시 한번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기 오는구나. 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상어들아, 너희는 약탈자일 뿐이다. 이 고기는 정당한 사투 끝에 얻은 나의 형제다. 너희가 녀석의 살점을 뜯어갈 때마다 나의 영혼도 함께 뜯겨나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겠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 법이니까. 설령 뼈만 남게 될지라도 나는 이 녀석을 끝까지 지켜내어 항구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어부의 명예이고 남은 자의 도리다. 제 6장 뼈만 남은 승리, 그리고 다시 꾸는 사자꿈. 밤이 되자 상어들은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노인은 칼을 묶은 노로, 나중에는 몽둥이와 배의 키 손잡이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몰려드는 포식자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어들이 거대한 청새치의 살점을 뜯어갈 때마다 노인은 자신의 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노인은 무기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어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배 옆에 묶인 채 뼈만 남아가고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미안하다 물고기야. 내가 너무 멀리 나왔구나. 내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망쳐버렸어.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내가 했던 그 말을 지금 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건가? 상어들아, 너희는 고기를 먹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의지는 먹지 못했다. 비록 내 배 옆에는 하얀 뼈만 남았을지라도 나는 저 깊은 바다에서 저 위대한 거인과 사흘 밤낮을 함께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살라오. 운이 다한 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어부가 되었다. 밤중에 노인은 드디어 작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잠들어 있었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배를 묶고 돛대를 어깨에 맸습니다. 배 옆에는 한때 위대했던 청새치의 거대한 머리와 척추, 그리고 은빛 꼬리만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언덕 위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5번이나 멈춰서서 쉬어야 할 만큼 몸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는 깊었고 등은 갈라져 있었지만 그는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집이다. 드디어 내 낡은 침대에 누웠구나. 사람들은 내일 아침 바닷가에 묶인 저 거대한 뼈를 보고 놀라겠지.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몰라. 그 고생을 하고 뼈다귀만 가져왔느냐고. 하지만 상관없다. 저 뼈는 내가 치른 전쟁의 훈장이고 내가 여전히 바다의 아들이라는 증거니까 이제 잠들고 싶구나. 다시 그 해변으로 가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소년 마놀린이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거칠어진 손과 상처를 본 소년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상어들이 나를 이겼단다, 마놀린. 아니에요, 할아버지. 물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상어들도 할아버지를 이기지 못했어요. 소녀는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저와 배를 타요. 할아버지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노인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곁에 앉아 노인이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꿈속에는 다시 한번 아프리카의 노란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며 모래사장을 뛰어노는 어린 사자들. 노인은 그 사자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사자들아. 너희는 여전히 그곳에서 용맹하게 놀고 있구나. 바다는 거칠고 세상은 우리를 파괴하려 들지만 내 마음속의 사자들은 결코 늙지 않아. 나는 내일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실패는 종착역이 아니라 다음 항해를 위한 준비일 뿐이니까. 마놀린, 고맙구나. 네가 곁에 있어 주어서 이제 나는 아주 깊고 달콤한 사자의 꿈을 꾸련다. Surrender weekly concert off and being truck for the old man and the sea, perfect for deep thinking and falling asleep. Minimalist slow tempo. Oh, speak guitar peeking notes into a soft home, analog soft cat. Very gentle, mauve milk ocean waves crashing in the distance, blend that match anywhere for music. Subdued, melancholic yet peaceful mood. No dreams, no harsh frequencies, no sudden transitions. Smooth